차가운 겨울바람이 프랑스 남부 아비뇽의 몬드베르그 정신병원 창문을 사정없이 흔들던 밤이었습니다. 맑은 침대 위에는 한 노파가 미라처럼 마른 손을 웅크린 채 몸을 떨고 있었죠.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을 빚어내던 그 위대한 손에는 이제 진흙 대신 깊은 절망의 때만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까미유 끌로덴. 세상이 미치광이라 부르며 외면했던 이곳에서 그녀는 무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수프 그릇이 탁자에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거칠게 깨웁니다. 간호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노파를 쏘아보며 먹지 않을 거면 당장 치우겠다고 쌀쌀맞게 뱉어냅니다. 노파는 대꾸할 힘도 없는지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창살 너머의 깊은 어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내 소중한 작품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리 물어도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침묵과 차가운 감시뿐이었습니다. 지독한 고독과 가난, 그리고 가장 믿었던 가족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한 천재의 영혼은 그렇게 서서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꽃 같은 천재성을 가졌으나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다간 위대한 조각가 까미유 끌로델의 뜨겁고도 처절했던 인생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이 외로운 영혼의 발자취를 함께 위로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천재적인 예술가였던 그녀가 이 감옥 같은 병원에 갇히게 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1913년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예술을 지지해 주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 개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둔 지 고작 수일 만에 남동생 폴 끌로델과 어머니는 정신병원 인부들을 보냈죠. 까미유는 비명을 지르며 처절하게 저항했지만 사내들에게 강제로 붙잡혀 마차에 태워졌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까미유의 삶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극심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직접 달걀을 삶거나 감자를 구워 먹지 않으면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매일같이 남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가득했습니다. 폴아, 제발 나를 이 끔찍한 곳에서 꺼내다오. 나는 미치지 않았다. 그저 예술을 사랑했고 한 사람을 지독하게 사랑했을 뿐인데 왜 내가 이곳에서 썩어가야 하니? 하지만 동생의 답장은 늘 없거나 차가운 종교적인 훈계가 전부였습니다. 더욱 잔인했던 것은 어머니의 거부였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이제 까미유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으니 집으로 데려가 정서적 안정을 취하게 하라고 여러 번 퇴원 권고문을 보냈음에도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 까미유는 가문의 수치이자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각을 빼앗긴 조각가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서 그녀는 매일 밤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을 무참히 짓밟고 올라선 거장 오기스트 로댕의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비웃는 꿈이었습니다. 한때는 로댕의 위대한 뮤즈이자 유일한 예술적 동반자였고 그의 불후의 걸작들을 함께 빚어내던 천재 조각가. 세상은 그녀를 그저 로댕의 비극적인 연임으로 기억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독창적이고 대담한 예술 세계를 구축했던 거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아름다운 천재를 이토록 깊은 심연 속으로 밀어넣은 것일까요? 서서히 꺼져가는 정신병원의 가시등 불빛 속에서 시간은 이제 40년 전
그녀가 처음으로 진액을 만지며 순수하게 웃었던 그 찬란한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을 돌려 1864년 12월, 프랑스 북동부 샹파뉴 지방의 작은 마을 빌레브 시르페르로 가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한 아기가 우렁찬 울음소리를 터뜨렸죠. 그 아이가 바로 까미유 끌로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축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머니 루이즈는 얼마 전 첫 아들을 잃은 슬픔에 깊이 잠겨 있었고, 내심 그 아들을 대신할 사내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기배를 저버리고 태어난 딸을 마주한 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이 첫 단추의 어긋남은 평생 까미유를 따라다니는 잔인한 심리적 굴레가 되었습니다. 까미유는 자라면서 평범한 여자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예쁜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자수를 배우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지요. 대신 아이는 온종일 마을 주변의 거친 암석지대를 홀로 돌아다녔습니다. 그곳에 널린 기괴한 형상의 바위들과 붉은 진흙은 어린 까미유에게 거대한 도화지이자 우주였습니다. 아이는 손톱 사이에 새까맣게 때가 끼는 줄도 모르고 온종일 진흙을 파내어 무언가를 끊임없이 빚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매일같이 시끄러운 잔소리와 꾸짖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돌아온 딸을 보며 어머니는 넌더리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계집아이가 왜 매일 손에 더러운 흙을 묻히고 다니는 거냐? 네 꼴을 보아라. 장차 교양 있는 숙녀가 되어 좋은 가문에 시집을 가야 할 아이가 어째서 길거리 불황자처럼 구는 거지? 당장 그 비린내 나는 흙더미를 치우지 못할까? 하지만 어머니의 모진 구박에도 까미유는 결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손으로 진흙을 더욱 단단히 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이 흙을 보세요. 제 손이 닿으면 이 차가운 진흙이 살아 움직여요. 제 안에는 세상의 모든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머니는 그런 딸을 집안의 이단아 취급하며 더욱 싸늘하게 밀어냈지만 다행히도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지방의 등기소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루이 프로스페르는 고집스럽고 예민한 성격이었지만 딸의 유별난 행동 속에서 번뜩이는 천재성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정서적 지원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빚어놓은 진흙 인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인체의 비례에 대한 놀라운 감각과 생동감 넘치는 감정이 고스란히 흙 속에 녹아 있었죠.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내 딸의 이 위대한 천재성을 이 시골 구석에 썩힐 수는 없다. 아버지는 어린 까미유를 위해 값비싼 조각용 도구와 양질의 점토를 아낌없이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폴과 여동생 루이지를 부추겨 까미유의 모델이 되도록 판을 깔아주었죠. 누나, 온몸이 굳어서 너무 힘들단 말이야. 언제까지 이러고 꼼짝없이 서 있어야 해? 어린 남동생 폴이 눈물을 흘리며 투정을 부리면 까미유는 추상 같은 목소리로 동생을 다그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폴. 네 눈빛과 어깨의 곡선이 지금 완벽하단 말이야. 조금만 더 버텨봐. 대단한 작품이 나올 테니까. 이 시절 까미유는 동생 폴에게 절대적인 군주이자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훗날 위대한 시인이자 외교관이 되는 폴 끌로델은 당시 누나의 모습을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회복 불가능한 천재의 폭풍이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까미유의 나이 고작 14살 때 그녀는 이미 동매의 성인 조각가들을 놀라게 할 만한 걸작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비스마르크의 흉상 등 대담하고도 강렬한 주제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거침없이 탄생했죠. 하지만 당시 프랑스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정식 조각가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화는 상류층 여성들의 우아한 취미로 용인되었지만 무거운 돌을 깨고 먼지를 뒤집어쓰며 온종일 거친 진흙을 만지는 조각은 오직 남성만의 신성한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는 국민미술학교인 에콜대 보자르에 입학조차 허용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딸의 거대한 재능이 시골 마을의 한계에 부딪히자 아버지는 인생을 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고향을 모두 떠나 딸의 재능을 제대로 꽃피워줄 수 있는 예술의 중심지 파리로 가족 모두가 이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깟 계집아이의 쓸모없는 학장난 때문에 온 가족의 터전을 버리고 파리로 가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1881년 17살의 까미유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예술의 도시 파리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곳에는 그녀를 자유롭게 해줄 찬란한 예술의 세계가 펼쳐져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파리는 시골 처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차갑고 견고한 남성 중심의 벽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거대한 도시의 한 구석에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파멸로 이끌 치명적인 운명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1881년의 파리는 온 세상의 천재들이 모여들어 저마다의 예술을 꽃피우던 이른바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절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스등 불빛이 밤거리를 비추고 거리마다 예술을 논하는 목소리로 가득했죠. 17살의 사춘기 소녀 까미유 클로델에게 파리는 거대한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나를 억누르던 시골 마을을 벗어나 진짜 예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파리의 미술계는 여성에게 너무나도 차갑고 견고한 요새와 같았습니다. 당시 프랑스 최고의 국립미술학교였던 에콜대 보자르는 국비로 운영되는 신성한 교정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입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감정이 너무 감상적이고 신체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위대한 예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주류 남성 예술가들의 오만한 편견이었죠. 특히 조각은 흙을 나르고 돌을 깨부수는 거친 중노동이 필요했기에 여성이 조각가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가문의 수치이자 사회적 금기를 깨는 도발로 여겨졌습니다. 미술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엄청난 학비를 내고 사설 아카데미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까미유가 선택한 곳은 여성에게도 누드 모델을 보고 작업할 기회를 주었던 아카데미 콜라로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까미유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밤낮을 잊은 채 조각에 매진했습니다. 다른 부유한 집안의 여성들이 우아하게 취미로 그림을 그릴 때 까미유는 작업복에 온통 진액을 묻힌 채 커다란 찰흙덩어리와 씨름했죠. 그녀의 거침없는 손길에서 피어나는 인체의 곡선과 생동감은 곧 주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녀를 지도했던 유명 조각가 알프레드 부쉐는 까미유의 작품을 처음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결코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다. 이 어린 처녀의 손끝에 거장의 영혼이 깃들어 있구나. 부쉐는 까미유의 재능을 아껴 자신의 개인 작업실처럼 쓸 수 있는 아틀리에를 주선해주고 정성껏 지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생활은 갈수록 가파른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딸의 예술을 지지했던 아버지의 주머니는 점점 비어갔고 가족들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는 파리에 와서도 조숙해지기는커녕 매일 먼지와 진흙을 뒤집어 쓰고 돌아오는 딸을 보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내 삼촌들과 친척들이 우리를 뭐라고 비웃는지 아느냐? 멀쩡한 집안의 딸려니 사내들의 알몸을 들여다보며 흙장난을 치고 다닌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네 동생 폴의 앞길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게냐? 어머니의 모진 말들은 까뮈의 가심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오직 작업실의 진흙 속으로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가난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가족의 냉대 속에서도 까뮈는 결코 조각볼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세상의 벽이 높을수록 더욱 단단하고 대담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썼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였던 스승 알프레드 부쉐가 이탈리아로 장기 출장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쉐는 자신이 없는 동안 이 천재적인 제자의 재능이 멈추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리 미술계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던, 그러나 동시에 가장 파격적이고 위험한 한 거장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그 거장의 이름은 오기스트 로댕이었습니다. 24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파멸과 걸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 운명의 만남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아틀리에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친 그 순간, 까뮈는 알았을까요? 이것이 자신의 예술을 완성할 축복이자 자신을 정신병원의 독방으로 이끌 잔인한 저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883년의 어느 날, 파리의 어둡고 고요한 아틀리에 안으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내는 43살의 거장 오기스트 로덴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국가로부터 지옥의 문 제작을 의뢰를 받아 파리 예술계의 중심에 서 있던 그야말로 거인 같은 존재였죠. 이탈리아로 떠난 알프레드 부쉐르 대신에 학생들을 지도하러 온 로댕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작업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솜씨가 솟은 학생들의 조각들을 대충 훑어보던 그의 시선이 작업실 한 구석에서 거친 진흙 덩어리를 무서운 기세로 내리치고 있던 19살의 처녀에게 멈췄습니다. 그 주위에 전시된 그녀의 습작들을 본 로댕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댕은 말없이 한 작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까미유가 빚은 늙은 헬레인의 흉상이었습니다. 주름진 피부와 그 속에 감추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그리고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었죠. 로댕은 한참 동안 그 조각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이가 누구인가? 그 속에서 손에 진흙을 잔뜩 묻힌 채 서 있던 까미유가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로댕은 까미유의 가녀린 손과 그녀의 강렬한 눈빛을 번갈아 보며 탄식을 뱉어냈습니다. 계지바이의 손에서 이런 대담하고 거친 에너지가 나올 리 없다며 조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평론가들이 많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로댕은 직감했습니다. 이 눈앞의 소녀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부류의 천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로댕이 까미유의 어깨를 가볍게 짚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손끝에는 인간의 영혼을 흔드는 힘이 있군.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그것은 파리의 수많은 예술 지망생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거장의 아틀리에로 들어오라는 기적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로댕은 밀려드는 대형 주문들을 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구상을 실현해줄 유능한 조수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인체의 미세한 근육과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할 줄 아는 까미유의 재능은 로댕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죠.
까미유 역시 주저하지 않고 거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천재성을 온전히 이해해줄 유일한 예술적 아버지를 만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까미유는 위드 뒤니베르시테에 있는 공식 작업실에 정식 조수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곳은 온통 하얀 석고가루와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조각상들이 뒤엉켜 있는 거대한 예술의 용광로였습니다. 수많은 남성 조수들 사이에서 홍일점으로 들어간 까미유는 밤낮 없이 돌을 깨고 찰흙을 이겼습니다. 로댕은 까미유에게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작업인 조각상의 손과 발을 만드는 일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표현하기 힘든 부위를 믿고 맡길 만큼 로댕은 이미 까미유의 실력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업실에서의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라기보다는 격렬하게 부딪히는 두 개의 태양 같았습니다. 로댕이 어떤 형상을 구상하면 까미유는 그것을 뛰어넘는 대담한 제안을 던졌고, 로댕은 그런 까미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로댕이 감탄하며 소리쳤죠. 까미유, 자네가 만진 흙에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꿈틀거리는구먼.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곡선을 자네가 찾아냈어. 까미유 역시 거장의 곁에서 날카롭게 연마되는 자신의 예술 세계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의 세계는 너무나 거대하지만 저 역시 선생님의 그림자에 머물 생각은 없습니다. 저만의 조각을 보여드리겠어요. 하지만 이 완벽했던 예술적 공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묘한 중력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좁은 아틀리에에서 함께 땀 흘리고 같은 진흙을 만지며 서로의 숨소리를 공유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죠. 43살의 노련하고 매력적인 거장과 19살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천재 소녀.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예술을 향한 열정은 어느새 서로를 향한 치명적인 열망으로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은 마침내 로댕이 준비하던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걸작, 지옥의 문이라는 어두운 심연 아래서 걷잡을 수 없는 불꽃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1880년대 중반, 파리의 가을은 유독 깊고 어두웠습니다. 로댕의 대형 작업실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석고더미가 웅장하게 솟아있었죠. 바로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 중이던 인류의 걸작,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문 위에서 수많은 인간의 군상이 고통과 절망으로 몸부림치고 있었고, 그 수많은 조각상들의 뼈대와 근육을 매일 밤낮으로 빚어내던 존재가 바로 까미유 끌로데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퇴근하고 사방이 고요해진 아틀리에에 촛불 몇 개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로댕은 지옥의 문 앞에 서서 무섭도록 집중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까미유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진흙을 만지고 있었죠. 로댕이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부분의 곡선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구먼.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고통이 한데 뒤엉킨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표현하고 싶으네 말이네. 까미유는 말없이 다가가 로댕의 거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모델이 되어 포즈를 취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고개와 어깨, 그리고 허리로 이어지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곡선은 촛불 아래에서 마치 살아 숨쉬는 하나의 예술품 같았습니다. 로댕은 숨을 죽였습니다. 까미유, 자네는 내 지옥의 문에 생명을 불어넣는 단 하나의 구원자일세.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고 설키며 작업실의 공기는 이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이성적인 선은 무너진 지 오래였고, 두 사람은
예술과 사랑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사랑 뒤에는 지독하고 어두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로댕에게는 이미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그의 뒷바라지를 해온 사실혼 관계의 여인 로즈 베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던 무명 시절부터 로댕의 곁을 지킨 로즈는 예술을 알지 못하는 평범한 세탁공 출신이었지만 로댕에게는 고향 같은 존재였습니다. 로댕은 화려하고 천재적인 까미유에게 매료되어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면서도 결코 로즈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까미유는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는 비밀스러운 연인, 그늘 속의 여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의 부르주아 도덕관념은 위선적이었습니다. 남성 예술가가 모델이나 조수와 연문을 뿌리는 것은 흔한 일로 치부되었지만 젊은 여성이 유부남이나 다름없는 거장과 연애를 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이자 천박한 스캔들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었죠. 까미유는 이 모든 시선과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붙였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고 파리의 사극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까미유는 로댕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를 향한 사랑이 깊기도 했지만 예술적으로 그만큼 자신을 이해하고 자극하는 존재가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댕의 대표적인 생각하는 사람이나 입맞춤 같은 불후의 명작들은 모두 이 시기 까미유라는 위대한 뮤즈와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며 그녀의 손길을 깊게 닿아 탄생한 결실들이었습니다. 로댕은 까미유의 얼굴과 몸을 모델로 삼아 수많은 작품을 남겼고 까미유 역시 로댕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진흙에 투영했습니다. 그러나 비밀스러운 연인이라는 굴레는 까미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밤새도록 함께 숨결을 나누고 예술을 속삭여도 새벽이 오면 로댕은 결국 로즈 베레가 기다리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텅 빈 작업실에 홀로 남겨진 까미유는 차갑게 식어가는 진흙덩어리를 바라보며 깊은 외로움과 서글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나는 그의 예술적 동반자일까? 아니면 그저 잠시 타올랐다 꺼질 한낱 놀이개에 불과한 것일까? 지옥의 문 아래서 피어난 그들의 격정적인 사랑은 어느새 까미유를 집어삼킬 거대한 파멸의 불꽃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로댕의 거대한 아틀리에는 마냥 아름다운 예술의 상아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벨 에포크 시대 파리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밤낮으로 석고 가루를 날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던 일종의 예술 공장이었죠. 그리고 그 공장의 가장 핵심적인 엔진이자 브레인이 바로 까미유 끌로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스승의 지시를 물리적으로 대행하는 조수가 아니었습니다. 로댕이 대강에 점토 덩어리나 스케치를 던져주면 그 위에 살아있는 인간의 살을 붙이고 근육의 세밀한 떨림과 감정을 불어넣는 것은 온전히 까미유의 몫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작품 세계는 기묘할 정도로 닮아갔습니다. 아니, 닮아갔다기보다는 서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당시 로댕의 이름으로 세상에 발표된 수많은 걸작들, 특히 인체에서 가장 묘사하기 까다롭다는 손과 발의 역동적인 표현에는 어김없이 까미유의 독창적인 손길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에 들어가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은 물론이고 프랑스 정부의 찬사를 받은 칼레의 시민들 같은 대작에서도 그녀의 숨결을 찾기란 어렵지 않았죠. 로댕 역시 까미유가 만들어낸 형태에서 엄청난 예술적 영감을 얻고 이를 자신의 작품에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실 한 구석에서 까미유는 자신이 며칠 밤을 새우며 피땀 흘려 완성한 여인상의 흉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액 속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애절한 생동감이 피어나는 완벽한 작품이었죠. 그때 로댕이 다가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각의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오규스트 로댕. 그 서명이 새겨지는 순간 이 작품은 까미유의 고뇌가 아닌 로댕의 위대한 천재성으로 둔갑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까미유는 손에 쥔 조각돌을 강하게 움켜쥐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조각의 곡선과 애달픈 표정은 온전히 제 손끝과 고뇌에서 나온 것입니다. 혈흙을 이기고 형태를 찾아낸 것은 저인데 어째서 세상은 이 모든 것을 오직 선생님의 이름으로만 기억해야 합니까? 로댕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까미유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까미유, 내 이름을 거치지 않으면 이 조각은 그저 아틀리에 구석에서 먼지만 쌓이다 썩어갈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네. 내 명성과 거대한 예술적 세계라는 틀이 있기에 자네의 재능도 비로소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지. 서운해하지 말게. 내 예술이 곧 자네의 예술이고 자네의 천재성이 곧 나의 영감이니까. 그것은 거장의 오만이자 당시 여성 예술가가 마주해야 했던 냉혹한 시대적 한계였습니다. 로댕의 이름이 붙은 조각들은 천문학적인 가격에 팔려나가며 그에게 막대한 부와 명예를 안겨주었지만 그 뒤에서 실질적인 노동과 예술적 영혼을 쏟아부은 까미유에게 돌아오는 것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적은 생활비와 로댕의 유능한 조수라는 비공식적인 꼬리표뿐이었습니다. 어쩌다 까미유가 개인 명의로 작품을 출품해도 평론가들은 로댕의 우수한 모방자라거나 로댕의 그늘에서 자란 영미한 제자라는 찬사 아닌 찬사로 그녀의 독창성을 폄하하기 일쑤였습니다. 까미유의 가슴 속에서 서서히 깊은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로댕을 향한 격정적인 사랑은 예술가로서의 긍지와 부딪히며 날카로운 비수로 변해갔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대가가 나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라면 이 사랑은 과연 축복일까? 저주일까? 그녀는 밤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 조각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독립된 예술가 까미유 끌로델인가? 아니면 로댕의 위대한 복제기계에 불과한가? 이 깊은 회의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뿌리채 흔들기 시작했고 까미유는 마침내 거장의 거대한 그림자를 벗어나 홀로 세상에 서겠다는 위험하고도 대담한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1892년의 어느 날 까미유 끌로델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로댕이라는 거대한 태연 주위를 도는 가련한 행성으로 살지 않겠다고. 설령 온몸이 얼어붙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만의 궤도를 찾아 떠나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녀는 로댕의 화려한 아틀리에를 나와 파리의 외진 골목 투렌가에 작은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차가운 바람과 텅 빈 공간만이 그녀를 맞이했지만 까미유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만의 예술을 시작하겠다는 열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홀로서기는 시작부터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로댕의 조수 시절에는 경제적인 걱정 없이 오직 조각에만 몰입할 수 있었지만 독립한 이후에는 당장 내일 먹을 빵과 작업에 쓸 진흙, 그리고 비싼 대리석을 살 돈조차 부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파리의 미술계는 철저하게 인맥과 명성으로 움직였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로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버티고 있었죠. 성공가들과 후원자들은 까미유의 독립을 두고 철없는 여자의 무모한 반항이라며 비웃었습니다. 로댕의 후원과 그늘을 벗어난 그녀가 과연 홀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싸늘한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자 작업실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땡감을 살 돈이 없어 방 안에는 하얀 입김이 서렸고 조각을 하던 진흙이 꽁꽁 얼어붙어 도무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까미유는 곱아버린 손가락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정과 망치를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녀를 더 괴롭힌 것은 로댕의 집요한 집착과 회유였습니다. 로댕은 까미유가 자신을 떠나 독립적인 예술가로 성장하는 것을 은근히 두려워하면서도 그녀의 천재성을 자신의 곁에 묶어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수시로 까미유의 작업실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때로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까미유, 내게로 돌아오게. 자네의 그 오만이 자네를 망치고 있어. 내 곁에 있어야 자네의 예술도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는 법이네. 그의 거친 목소리를 들으며 까미유는 문고리를 꽉 쥔 채 눈물을 흘렸지만 결코 문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뮤즈도 이름을 빼앗긴 대역도 아닙니다. 이제는 제 이름 석자로 세상과 맞서겠습니다. 까미유의 외침은 완강했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로댕과의 단절은 단순한 남녀의 이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자 종교였던 거대한 세계를 스스로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영혼의 통증이었기 때문입니다. 까미유는 이 지독한 상처와 외로움을 오직 조각으로 승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탄생한 작품들이 바로 까미유 끌로델이라는 이름을 역사에 각인시킨 위대한 걸작들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성 조각가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인간의 가장 내밀하고 섬세한 감정의 파도를 포착해냈습니다. 찰흙 위에 새겨진 손가락 자국 하나하나에는 로댕을 향한 증오와 그리움, 그리고 독립된 예술가로서의 처절한 자존심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잔인하고 보수적이었습니다. 까미유가 독창적인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평론가들은 로댕의 풍이 믿겨진다며 교묘하게 그녀의 복창성을 깎아내렸습니다. 국가는 그녀의 작품 구매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약속되었던 지원금은 번번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로댕의 거대한 영향력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경제적인 빈곤은 점점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고 홀로 남겨진 어두운 방에서 까미유는 서서히 정신적인 피로감과 고독의 감옥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또 하나의 거대한 비극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예술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지독한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둡고 서늘한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은 까미유 끌로델은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배를 감싸주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로댕의 그늘을 벗어나 당당한 예술가로 우뚝 서겠다는 그녀의 원대한 꿈 뒤에는 세상에 단 한 번도 공개되지 못한 잔인하고도 슬픈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그것은 거장과의 격정적인 사랑이 남긴 흔적이자 한 여인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고통스러운 굴레였습니다. 바로 로댕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결국 잃어버리게 된 비극이었습니다. 로댕과의 비밀스러운 연애가 이어지던 시절, 까미유는 그의 아이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온전한 사랑을 받고 싶었던 까미유에게 그 아이는 어두운 터널 끝에 비치는
한 줄기 구원과도 같아 쓸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로댕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잔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예술가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죠. 조용히 아이를 처리하라는 거장의 냉혹한 권유 앞에 까미유의 환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는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왜 나와 우리 아이를 모두 숨기려고만 하시나요? 당신에게 저는 그저 작업실의 도구일 뿐이었습니까? 까미유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자 로댕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게는 지켜야 할 가문과 명성이 있네. 자네가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라네. 지금 아이가 태어난다면 파리의 미술계가 우리를 어떻게 매장할지 모른다는 말일세. 결국 까미유는 유산 혹은 낙태라는 극단적인 절망을 마주해야 했고, 이 사건은 그녀의 육체와 영혼을 완벽하게 파괴해 놓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은 고스란히 경제적 파탄과 고독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댕의 아틀리에를 나온 뒤 그녀의 삶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죠. 대리석을 살 돈이 없어 길거리에 흔한 찰흙을 주워 모아야 했고,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몰골이 되어갔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세상의 냉대였습니다. 평론가들은 여전히 그녀를 로댕의 버려진 정부라 부르며 손가락질했고, 그녀의 순수한 예술적 성취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어두운 방에서 까미유는 밤마다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로댕이 보낸 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훔쳐가려 한다는 극심한 피해망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분노와 절망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자신의 아름다운 조각상들을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석고가루가 피처럼 사방으로 흩날리는 가운데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앗아간 악마 같은 인간들. 내 예술마저 너희에게 주지는 않겠다. 그녀의 눈물과 핏방울로 얼룩진 아틀리에 바닥에서 깨어진 환상은 이내 무서운 집착과 예술적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비록 몸과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예술가로서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던 것이죠. 까미유는 이 지독한 배신감과 슬픔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처절한 걸작으로 승화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내와 그를 붙잡으려는 가련한 여인의 모습을 조각으로 빚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30을 넘긴 까미유 끌로델의 아틀리에는 잔인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가난과 유산의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을 집어삼키는 분노를 예술로 바꾸기 위해 거대한 점토 덩어리 앞에 섰죠.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그녀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불후의 걸작, 중년이었습니다. 이 조각은 단순히 획을 빚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흘린 피눈물과 배신감이 고스란히 굳어버린 결정체였습니다. 작품의 형상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한 사내가 나이든 노파에게 이끌려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고, 그 뒤에는 젊은 여인이 무릎을 꿇은 채 절박하게 손을 뻗고 있습니다. 사내의 손끝은 여인에게 향해 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노파의 품으로 기울어 유령처럼 끌려가고 있죠. 조각 속 사내는 오기스트 로덴이었고, 그를 잔인하게 끌고 가는 노파는 그의 오랜 동반자 로즈 베레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처절하게 엎드려 손을 뻗은 채 울부짖는 젊은 여인은 바로 까미유 자신이었죠. 까미유는 이 작품을 만들며 매일 밤낮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날카로운 정으로 대리석을 내리칠 때마다 그녀는 로댕을 향해 읊조렸죠.
당신은 내 젊음과 천재성을 모두 빼앗아가고도 모자라. 결국 나를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치시는군요. 제발 그 더러운 위선의 손을 잡지 말고 나를 바라보세요. 하지만 조각 속 로댕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899년 이 경이로운 작품이 세상에 공개되자 파리의 미술계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인간의 노화와 운명을 다룬 대작이라는 찬사 뒤로 누구나 이 조각이 세 사람의 잔인한 삼각관계를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처음에 이 작품을 청동으로 주조하기 위해 정식으로 주문을 넣었습니다. 까뮤에게는 마침내 예술가로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로댕은 격노했습니다. 자신의 치부와 위선이 온 세상에 청동으로 박제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로댕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까뮤의 그 해괴한 조각을 국가의 이름으로 사들인다면 나 역시 앞으로 정부의 그 어떤 주문도 받지 않겠네. 거장의 서슬퍼런 협박 앞에 국립미술국은 결국 무릎을 꿇었고 까미유에게 내렸던 주조 명령을 돌연 취소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까미유는 자리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공인마저 로댕의 소나귀에서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에 갇힌 가련한 나비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아무리 위대한 걸작을 만들어내도 저 거장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영혼을 완벽하게 꺾어버렸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 잔인한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유일한 정서적 안식처였던 남동생 폴 클로델마저 외교관으로서의 경력을 쌓기 위해 먼 해외로 떠나게 되면서 까미유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아틀리에에서 그녀는 빵부스러기로 연명하며 오직 로댕을 향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작품들을 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을 자르는 운명의 여신을 형상화한 클로토 같은 작품들은 당시 그녀가 느꼈던 죽음의 공포와 절망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까뮤는 점점 끼니를 거르고 온종일 어두운 방 안에 누워 지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미친 듯이 진흙을 쥐어짜짜며 조각을 하다가도 이내 누군가 문 밖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비명을 질렀지요. 저 사악한 로댕이 내 아이디어를 훔치려고 첩자들을 보냈어. 내 작품들을 다 부숴버려야 해. 그녀의 가슴 속에 쌓인 분노와 절망은 이제 예술이라는 그릇을 넘어 그녀 자신의 정신을 무참히 집어삼키는 독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댕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사라진 자리에 홀로 남은 까미유 클로델은 자신만의 새로운 예술적 영토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성 조각가들이 지배하던 거대하고 웅장한 기념비적 조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가장 내밀한 일상과 감정의 미세한 떨림을 포착하려 한 것이죠. 그녀는 대리석이나 청동 같은 전통적인 재료에만 머물지 않고 오닉스나 사암처럼 다채로운 색감과 질감을 가진 새로운 재료들을 과감하게 결합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들이 바로 파도와 수다쟁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후원자가 그녀의 비좁은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초록빛 오닉스로 만든 거대한 파도가 새 여인을 덮치기 직전의 순간이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었죠. 후원자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조각을 어루만졌습니다. 클로델 양, 이것은 정말 경이롭군요. 이토록 차가운 돌에서 어떻게 이처럼 유연하고 생생한 물결의 에너지가 느껴지나 말입니까?
로댕의 거친 품격과는 완전히 다른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예술입니다. 까미유는 초췌한 얼굴에 오랜만에 엷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거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순간들, 그 속에 담긴 운명의 무게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파도는 우리를 삼키려는 냉혹한 시간이고 그 아래의 여인들은 가련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가혹하게도 파리의 주류 미술계와 평단은 이 천재적인 독창성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00년 전후의 프랑스 평론가들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오만했습니다. 그들은 까미유의 새롭고 섬세한 작품들을 보며 찬사 대신 냉소적인 평가를 쏟아냈죠. 한 유명 평론가는 신문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까미유 클로델의 신작들은 확실히 영리하고 예쁘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조각이라기보다는 부르주아들의 거실을 장식하는 소품이나 공예품에 불과하다. 여성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 즉 거대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까미유의 영혼에 칼을 꽂는 잔인한 모욕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평론가들은 그녀가 어떤 독창적인 기법을 선보여도 기어코 로댕의 이름을 끌어들였습니다. 로댕의 아틀리에에서 배운 잔재주를 부리고 있다거나 로댕의 그늘을 벗어나려다 길을 잃었다는 식의 악의적인 비평이 줄을 이었죠. 까미유는 신문 기사를 읽으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내가 로댕의 조수로 있을 때는 그의 대역이라며 무시하더니 이제 나만의 세계를 만드니 조각이 아니라 공예품이라며 비하하는구나. 이 세상은 처음부터 나를 한 명의 독립된 예술가로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제적인 궁핍은 그녀의 목을 더욱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독창적이지만 파격적인 그녀의 작품들은 보수적인 수집가들에게 외면받았고 전시회를 열 때마다 빚만 늘어갔습니다. 겨울이 오면 작업실을 가득 채운 석고가루와 진흙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까미유는 몇 길을 연이어 굶으며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피폐해지자 평단의 냉혹한 반응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음모론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론가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모두 로댕이 뒤에서 돈을 주고 시킨 짓이다. 그 악마가 내 예술을 완전히 매장하려 하고 있어.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편견과 냉대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가던 까미유. 그녀의 눈빛에서는 서서히 예술을 향한 순수한 열정 대신 세상을 향한 깊은 불신과 광기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광기는 마침내 그녀가 평생을 바쳐온 예술의 상아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비극적인 파멸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1905년 무렵 파리의 센 강변에 위치한 부르봉가의 한 낡은 아파트 1층은 대낮인데도 한 줄기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나무 판자가 덧대어져 못이 튼튼하게 박혀 있었고 문은 무거운 쇠사슬로 세 겹이나 굳게 잠겨 있었죠. 그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거친 숨소리와 무언가를 날카롭게 긁어대는 기괴한 소리뿐이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숨어버린 까미유 클로델의 마지막 요새이자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파리의 사교계를 매료시키던 당당한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서글프게 헝클어졌고 옷은 석고가루와 먼지 그리고 정체모를 오물로 얼룩진 채 사계절 내내 낡고 커다란 외투만을 걸치고 있었죠. 방 안에는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와 썩은 음식들,
그리고 깨진 석고 파편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뒤엉켜 끔찍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고독과 끝없는 빈곤은 그녀의 이성을 서서히 마비시켰고 가슴 속에 응어리진 세상을 향한 분노는 결국 무서운 피해망상이라는 괴물을 키워냈습니다. 까미유는 매일 밤 문 뒤에 바짝 귀를 대고 복도 바깥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웃들의 발소리만 들려도 온몸을 부르르 떨며 어둠 속을 향해 날카롭게 고함을 질렀죠. 저기 또 쥐새끼 같은 놈들이 왔구나. 로댕이 보낸 스파이들이 분명해. 내 아틀리에를 몰래 훔쳐보고 내 새로운 조각 아이디어를 빼앗아가려고 저기서 숨을 죽이고 내 동태를 살피는 것이지. 내 예술을 도둑질해 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목숨까지 위협하는구나. 그녀의 머릿속에서 옛 연인이었던 로댕은 이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존재를 짓밟고 파멸시키려는 거대하고 사악한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일은 매년 여름이 끝날 무렵 어김없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까미유는 몇 달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고뇌하며 완성한 아름다운 조각상들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조각상들은 당장이라도 살아 숨쉴 것처럼 완벽한 인체의 곡선과 애절한 감정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그녀의 눈에는 그저 로댕의 무리가 훔쳐갈 먹잇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도 손에 쥔 커다란 망치를 높이 치켜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들을 향해 사정없이 매리쳤죠. 둔탁한 파편 소리와 함께 대리석이 날카롭게 깨지고 부드러운 찰흙이 흔적도 없이 뭉개질 때마다 까미유는 광기 어린 울부짖음을 토해냈습니다. 너희 사악한 도둑들에게 내 영혼을 순순히 넘겨줄 것 같으냐? 차라리 내 손으로 흔적도 없이 모두 부셔버리겠다. 내 예술은 오직 나의 고통에서 나온 것이니 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한다. 하얀 석고가루가 피비린내 나는 먼지처럼 온 방안을 가득 채웠고 한때 세상에 커다란 감동을 주었던 위대한 걸작들은 그렇게 차가운 바닥에서 한 줌의 쓰레기가 되어 나뒹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비참한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작업실을 가끔 찾았던 몇 안 되는 지인들은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양대 최고의 천재 조각가의 영혼이 어떻게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저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 흘릴 뿐이었죠. 까미유는 그빌이 찾아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결코 쉽게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 음식에 로댕이 나를 죽이려고 독약을 탔을지도 모른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부릅떴고 결국 마당 구석에서 손수 달걀을 삶거나 감자를 구워 먹으며 간신히 목숨줄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은 이 위대한 조각가를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잊어갔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예술계는 새로운 유행과 거장들의 이름만을 쫓아 바쁘게 흘러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까미유의 절박한 외침은 그저 미치광이의 쓸모없는 헛소리로 치부되어 외면당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모든 자존심과 창작의 순수한 기쁨마저 스스로 부숴버린 채 오직 증오와 공포로 가득 찬 어두운 독방에서 그녀는 그렇게 서서히 영혼의 불꽃을 꺼트리고 있었습니다. 1913년 3월 프랑스의 거친 겨울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까미유 클로데를 마지막 보루이자 영혼의 방패였던 아버지 루이 프로스퍼르가 88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딸의 천재성을 유일하게 믿어주었으며 정신적 궁핍 속에서도
몰래 생활비를 보내주던 아버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까미유의 인생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 통째로 뽑혀 나간 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남겨진 가족들의 태도는 무섭도록 싸늘하고 신속하게 돌변했습니다. 특히 까미유가 어린 시절부터 온 정성을 다해 돌보고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던 남동생 폴 클로델의 선택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당시 폴은 프랑스 평단에서 찬사를 받는 천재 시인이자 고위 외교관으로서 부와 명예를 양손에 쥔 채 프랑스 상류 사회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었죠. 독실한 가톨릭 신앙인이기도 했던 그에게 파리의 어두운 독방에 갇혀 실성한 채 살아가는 누나 까미유는 가문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커다란 수치이자 자신의 빛나는 출세 가도에 걸림돌이 되는 치명적인 얼룩이었습니다. 어머니 루이주 역시 첫 아들을 잃은 슬픔을 까미유에게 투영하며 평생 딸을 증오해 왔기에 이번 기회에 가문의 골칫덩어리를 영원히 치워버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둔 지 고작 수일 만인 3월 10일 가족들은 조용하고도 완벽한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폴은 누나가 피해망상과 정신분열로 인해 자신과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비밀리에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 입원 수속을 일사천리로 마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조차 누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된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르봉가의 어두운 아틀리에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겁에 질려 있던 까미유는 비명을 지르며 온몸으로 저항했죠. 사내들에게 붙잡혀 강제로 마차에 태워지는 순간 까미유는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던 남동생 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쇠창살 사이로 마른 손을 뻗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폴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네가 내 조각의 모델이 되어주며 내 예술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 했던 그 다정한 동생이 맞느냐? 나를 이 무시무시한 자들에게서 제발 구해다오. 하지만 외교관의 관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폴 클로델의 눈빛에는 단 한 줄기의 동정심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누나의 피 맺힌 절규를 외면한 채 사내들에게 고개를 까딱하며 어서 마차를 출발시키라고 손짓할 뿐이었습니다. 마차가 덜컹거리며 파리의 돌바닥을 지나 멀어져 갈 때 까미유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자신을 찌르기 위해 가장 날카롭게 베려진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폴은 훗날 자신의 일기에 누나의 강제 입원을 두고 가문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자 기독교적인 구원의 길이었다고 뻔뻔하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형적인 부르주아 가문의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은 까미유를 정신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그녀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기 위해 병원이라는 이름의 백색 감옥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서로의 천재성을 찬미하며 가장 뜨겁게 교감했던 남매의 인연은 그렇게 세속적인 명예와 위선 아래 무참히 짓밟혔고 천재 조각가 까미유 클로델의 사회적 생명은 그날로 영원히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파리 근교의 비레브라를 정신병원을 거쳐 프랑스 남부 아비뇽 근처의 외딴 몬드베르그 정신병원으로 이송된 까미유 클로델의 삶은 창살 없는 무덤과 다름없었습니다. 웅장한 대리석을 깨부수고 차가운 진에게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던 천재 조각가의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았죠. 병원 당국과 가족들은 그녀에게 조각용 지맥은커녕
종이와 연필조차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술을 빼앗긴 예술가에게 삶은 그 자체로 매일 반복되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온 사방이 허연 석회벽으로 둘러싸인 비좁은 독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만히 앉아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간혹 정신이 맑아질 때면 그녀는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애원하듯 묻곤 했습니다. 제발 내게 흙을 조금만 가져다 주세요. 아주 작은 덩어리라도 좋습니다. 손끝이 마르고 굳어가는 것이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빚지 않으면 내 머릿속의 형상들이 나를 짓누르고 말 거예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영양가 없는 헛소리라는 비웃음과 차가운 강제 진정제 주사뿐이었습니다. 한때 파리 미술계를 뒤흔들었던 위대한 거장의 손은 그렇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흉측한 덩어리로 변해갔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의 참혹한 포화가 유럽 전체를 뒤덮었을 때도 그녀는 이 외딴 감옥에 철저히 버려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병원의 보급은 형편없이 줄어들었고 수많은 환자들이 배고픔과 겨울철 모진 추위로 목숨을 잃어갔죠. 까미유 역시 뼈만 남은 몰골로 쓰러져 가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어머니와 동생이 자신을 이 끔찍한 지옥에서 꺼내줄 것이라는 핏줄에 대한 신학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만이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들의 삼엄한 눈길을 피해 병원 구석에서 준 낡은 종이 조각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필기구가 없어 화덕의 숫댕이를 손에 묻혀가며 한자 한자 눈물로 적어내려간 편지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어머니, 저는 이곳에 올 만큼 미치지 않았습니다. 로댕에 대한 분노로 잠시 이성을 잃었을 뿐인데 왜 저를 이 무시무시한 미치광이들 사이에 던져두시나요? 제발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저는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방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으며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편지들은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가끔 전해지더라도 어머니의 차가운 서랍 속에 고스란히 묻혔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편지를 읽지도 않은 채 오물처럼 취급했고 세상은 까미유 끌로델이라는 이름을 완벽하게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외진 아틀리에에 남겨진 그녀의 위대한 조각상들은 거미줄이 친 채 먼지만 쌓여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거장 로댕을 파멸시키려다 스스로 미쳐버린 가련하고 표독스러운 여자로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색의 감옥에서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을 때 병원의 수석 의사가 까미유를 정밀진단한 후 놀라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녀의 정신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며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다면 충분히 사회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공식적인 퇴원 권고문이었죠. 드디어 고독한 천재에게 자유의 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니의 반응은 까미유의 남은 영혼을 완전히 도려내는 잔인한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1920년 프랑스 남부의 뜨거운 태양 아래 자리한 몬드베르그 정신병원의 원장실이었습니다. 의사는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한 장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까미유 끌로델의 퇴원 권고서였습니다. 의사는 가만히 안경을 고쳤으며 앞에 앉은 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까미유의 어머니인 루이즈 여사였습니다. 의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따님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망상 증세는 완전히 가라앉았고 정신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다면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거친 병원 생활이 따님의 정서에 독이 되고 있으니 당장 퇴원 수속을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의 간곡한 권유에도 어머니 루이지의 얼굴에는 단 한 줄기의 기쁨도 안도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남의 집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얼음장같이 차가웠죠.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뱉어냈습니다. 아니요, 원장 선생님. 우리는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파리에서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짓밟았고 평생을 광기와 방탕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저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성실하게 외교관과 시인으로 일하는 남동생 폴의 앞길을 또다시 망치고 말 것입니다. 저 아이는 병원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절대로 퇴원시키지 마십시오. 의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환자가 다 나았으니 집으로 데려가라는 의사의 말을 이토록 단호하게 거부하는 부모는 생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조각가로서의 천재성을 가졌던 따님입니다. 이 하얀 벽 속에 갇혀서 늙어 죽어가게 두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처사입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쌀쌀맞게 덧붙였습니다. 그 쓸모없는 흙장난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병원비는 꼬박꼬박 보낼 테니 그 아이를 영원히 그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족과 그 아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딸에게 내린 영원한 종신현이었습니다. 병원 문 밖에서 이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까미유는 어머니의 거부 소식을 전해 듣고 완전히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병원 마당에 창살을 붙잡고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마차가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오늘은 어머니가 나를 데리러 오실까? 매일은 내 사랑하는 동생 폴이 퇴원서를 들고 올까 하며 하루하루 손가락을 꼽아가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수십 번의 계절이 바뀌어도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퇴원서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거부는 비단 퇴원 절차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까미유가 보낸 절박한 편지들을 단 한 통도 읽지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으며 병원 면회조차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면회를 온 것은 남동생 폴 끌로델이었는데 그마저도 십몇 년에 겨우 한 번씩 들러 누나의 상태를 감시하듯 훑어보고는 이내 종교적인 훈계만 늘어놓고 서둘러 떠나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폴은 누나를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누나, 이 고통은 누나가 과거에 지은 죄와 방탕한 삶에 대한 신의 엄중한 심판이야. 이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영혼을 정화하도록 해. 까미유는 동생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한때 자신의 조각실에서 누나의 천재성을 찬미하며 시를 쓰던 동생이 이제는 고위 외교관의 위선적인 가면을 쓴 채 자신을 가두는 간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까미유는 어두운 독방으로 돌아와 홀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내가 천재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 진흙을 만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사랑한 핏줄들이 나를 이토록 철저하게 묻어버리려 하는가?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장 잔인한 가해자들 아래서 까미유의 마지막 인간적인 존엄성과 살아갈 의지는 서서히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술도, 사랑도, 그리고 가장 믿었던 가족의 온기마저 모두 사라진 백색의 감옥에서 영원한 고독에 갇힌 천재 조각가는 이제 인생의 차갑고 쓸쓸한 종말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1943년 10월 19일 프랑스 남부의 하늘은 유독 흐리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전쟁과 지독한 굶주림으로 얼룩진 몬드베르그 정신병원의 한 허름한 침대 위에서 78의 노파가 마침내 거친 숨을 거두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살아가던 천재 조각가 까미유 클로델이 그 고독하고 처절했던 지상의 여정을 마치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정서적 안식처였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 남동생 폴은 끝내 누나의 마지막 임종 소식마저 외면해버렸습니다. 병원은 가문의 수잔이지 저명한 시인이었던 남동생 폴 클로델에게 누나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치르라고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고위 외교관으로서 부와 명성을 누리던 폴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비뇽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까미유의 장례식은 병원 관계자 몇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쓸쓸하게 치러졌고 그녀의 가녀린 시신은 병원 묘지의 한 구석에 이름도 없는 임시 무덤으로 묻혔습니다. 가문의 평화와 위선을 위해 천재의 영혼을 매장했던 가족들은 그녀가 죽은 뒤에도 영원히 머물 단 한 평의 땅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병원 묘지가 재개발되면서 연고자가 없고 관리되지 않던 까미유의 무덤은 흔적도 없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골은 다른 무연고 사망자들의 거친 뼈들과 뒤섞여 병원 공동묘지의 거대한 집단 무덤 아래로 던져졌죠. 평생을 대리석에 불멸의 혼을 불어넣으며 인류의 위대한 걸작을 남겼던 거장이 죽어서는 자신의 이름 석자 적힌 비석 하나 없이 차가운 흙더미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천재를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었습니다. 로댕의 비극적인 연인, 혹은 광기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파면시킨 가련한 여자라는 위선적인 낙인만이 한동안 그녀의 이름 뒤를 따라다녔죠. 하지만 진정한 천재성의 불꽃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그녀의 예술을 사랑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이들에 의해 까미유 클로델의 독창적이고 위대한 예술 세계가 마침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댕의 걸작 뒤에 숨겨진 까미유의 섬세한 손길을 다시 발견했고 중년이나 파도 같은 작품들이 누군가의 모방이 아닌 시배를 앞서간 독보적인 예술적 성취였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역시 뒤늦게 그녀의 위대한 가치를 인정하며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노장 슈르센의 까미유 클로델 국립미술관을 건립하여 그녀의 작품들을 소중하게 모셨습니다. 로댕의 그늘에 가려진 조수가 아니라 당당한 거장 까미유 클로델로서 역사에 영원히 각인된 것입니다. 차가운 진흙 속에서 피어난 그녀의 삶인 비록 상처와 고독으로 점철된 비극이었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조각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울림을 건넵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와 편견 속에서도 자신만의 예술적 영혼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했던 그녀의 발자취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세상이 모두 나를 등질지라도 내 안의 순수한 열정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그 단단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그녀에게 배워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세월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눈물 흘렸던 위대한 거장 까미유 클로데. 이제는 저 하늘에서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운 진흙을 마음껏 만지며 영원한 평안 속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